이번에 낭독해드릴 도서는 뇌과학 전문가이신 이세영 박사님의 저서 세로토닌하라입니다. 이 도서는 2010년에 출간된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세로토닌 전도사인 이세영 박사님의 지식과 정보가 듬뿍 담긴 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판사는 중앙북스입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울증의 원인이 세로토닌의 부족이니 더욱더 이 도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도서의 내용에서 발췌를 해 낭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 전체를 낭독해 드릴 순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여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미리 대비하고 유연성 있는 창조적 변신. 그래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 그게 습관이라는 괴물이요. 성격이라는 약점이다. 결벽증, 완벽증, 옹고집, 소심함과 공포증, 경직성. 이런 성향의 성격을 정신과의 강박증이라 부른다. 그래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 딱한 사람이요. 딱한 성격이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나의 오랜 정신과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교도소 상담의로 일하면서 그의 기구한 운명을 들어보노라면 이 결론을 통감하게 된다. 순간의 충동을 못 참아 주먹질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기구한 운명은 막을 연다. 별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이 먼저 나간다. 경찰서 유치장을 몇 차례나 들락거려도 그의 주먹질은 그치지 않는다. 물론 그때마다 뼈저리게 뉘우친다. 하지만 그건 잠시 풀려나면 또 종래에는 폭행살인으로 종신수가 된다. 우리는 가끔 어처구니없는 신문 기사에 아연 실색한다. 부부 싸움 끝에 제 집에 불을 지른 사람, 날이 덥다고 길 가는 여자를 칼로 찌른 사람.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그의 몹쓸 성격이 빚어낸 비극이다. 더욱 딱한 건 성격 탓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일체의 법적 관용이 없다는 점이다.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정신병과는 달리 멀쩡한 정신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법의 논리다. 물론 그건 사실이다. 주먹질하면 사람이 다친다는 건 알고 있다. 문제는 알면서도 순간의 충동을 조절할 힘이 없다는 점이다. 성격 탓에 정신과적으로 성격적 문제를 병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꼭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성격 탓에 손해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신경질적인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의심증, 까다로운 성격. 끝이 없다. 정신과적으로 분류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성격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인 관계상의 문제도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게 세월과 함께 쌓여 그 사람을 만든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면 그럭저럭 사는 대부분의 소위 보통 사람이 된다. 당신은 어떤 성격이고 싶은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성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자기 성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불만이면 어떤 점 때문인가? 이렇게 성격에 대해 길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성격과 사회적 성공, 인간적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90% 이상이 자기 성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불만이 제일 많은 부류는 내성적 성격이다. 성격 때문에 발표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캄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졸저 배짱으로 삽시다를 쓴 이유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외향적이어서 사람들로부터 까분다. 경솔하다, 못 믿겠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내성적이어서 고민, 외향적이어서 또 고민이다. 이게 성격의 정체다. 성격은 양날의 칼이다. 누구든 자기 성격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성격은 어떤 것일까? 어떤 성격이어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드는 의문이다.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약하면 성공하는 성격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이다. 집념이 강하되 유연성이 있다. 자기 절제나 조절을 잘한다. 주의 집중이 잘 돼서 일에 몰두한다. 신중하되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다. 대인 관계가 좋아 폭넓은 인맥이 있다.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유머 감각이 있다. 매사에 감사하며 밝고 긍정적이다. 이런 성격을 갖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천재지변 아니면 운명일 수밖에 없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언제나 행복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성공은 외적 요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만 인간적 행복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도 그만한 실패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실패는 했지만 몸이 건강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녕 행복하다. 이상적 성격의 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게 바로 세로토닌 성격이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이 책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다룰 세로토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성공적 성격이요. 행복의 길이다. 이제 성공도 성격이 만든다는 말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세로토닌이 곧 행복이라는 말에도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성격의 기본은 타고난다. 우리는 이것을 체질 혹은 소질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게 성격으로 정착되기까지는 후천적인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천적 노력으로 성격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시간이 걸린다. 며칠 사이에 이뤄지는 성격 교정이 난 없다. 일상생활을 통해 꾸준한 노력으로 서서히 몇 년에 걸쳐 개선되는 것이 성격의 본질이다. 과정은 길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 독자들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세로토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세로토닌과 전두엽이다. 해서 둘의 관계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듯 싶다. 전두엽과 세로토닌은 뇌 구조상의 위치나 기능에서 대극을 이룬다. 하지만 습관이나 성격에 관해서는 편도체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볼 때 전두엽과 세로토닌은 아주 대극적이다. 전두엽은 인간 뇌의 최고 사령부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뇌가는 파충류 뇌의 본능적 행위를 담당하는 저금 뇌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는 공격적인 편도체를 포함한 세 기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가령 가족과 함께 단란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세 기관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모두 만족스럽다.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편도체는 앞다퉈 먹으려고 한다. 세로토닌 신경도 물론 찬성이다. 문제는 전두엽, 좀 참으라고 한다.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물론 세로토닌, 신경도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서 절제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먹을 게 충분할 때 이야기다.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게 조절하는 차원이지 먹을 게 모자랄 때도 절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세로토닌, 신경의 한계다. 여기서 체면, 인격, 절제 등 전두엽의 고동 기능이 발동하게 된다. 세로토닌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뇌와 장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본서에선 주로 뇌내 물질만 이야기하려 한다. 많은 뇌내 물질 중 세로토닌은 한마디로 본능적인 활력의 원천이 되는 기능을 한다. 1950년대 혈액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름의 유래도 혈청이 혈관을 긴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세로토닌으로 되었다. 그 기능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히 정신과 임상에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치료제로 쓰인다. 우울증 치료제로
SSRI라는 약을 처방한다. 이는 세로토닌을 뇌내 시냅스에서 선택적으로 올려줌으로써 항우울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정신과에서 이 약제가 쓰이는 병으로는 우울증을 비롯해 강박증, 충동폭력성, 섭식장애, 중독, 공황장애, 만성 피로 등이 있다. 이들 증상은 신경증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모두가 세로토닌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지금 지구촌은 온갖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각종 중독 증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현대인의 세로토닌 결핍증에서 온다는 게 뇌과학계의 충격적인 보고다. 현대는 가히노이로제 시대. 이것만 봐도 왜 지금 세로토닌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하리라. 좀 더 넓게는 이 물질이 범세계적인 사회정신병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세로토닌을 활력의 샘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사회병리 차원에서 보면 폭력, 중독, 양극단으로 치닫는 뇌의 폭주 등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세로토닌만 적정량 유지된다면 개인은 물론 범세계적인 폭력, 중독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은 세로토닌이 부족할까? 또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이 한 권의 책으로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정신병리가 해결될 순 없다. 하지만 세로토닌을 통해 상당 부분 호전된다는 사실이 많은 정신과 전문의의 연구 결과로 실증되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사회정신의학, 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연의학 캠프를 운영해 본 경험자로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엔도르핀을 행복물질로 알고 있지만 그건 큰 오해다. 우선 엔도르핀은 강력한 쾌감을 동반하지만 문제는 중독성이다. 엔도르핀이 가져다주는 절정의 환희나 격정적인 순간이 우리 일상에서 늘 있을 순 없다. 이게 문제다. 이 기분이 오래 지속될 수도, 또 자주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순간을 기대한다. 충족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행하다. 이게 엔도르핀 금단 현상이다. 마약, 도박, 술, 무엇이든 좋다고 자주 하면 중독이 된다. 도파민과 엔도르핀은 뇌과학적으로 자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더 큰 것, 더 오래, 더 자주를 요구한다. 거기다 광고업계의 집요한 세뇌까지. 설상가상이다. 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엔도르핀이 한국 사회에 회자된 것은 불행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를 행복물질로 소개한 것은 절제를 모르는 우리 국민성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행복물질은 엔도르핀이 아니고 세로토닌이다. 연인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는 그 격정적인 순간은 환희지 행복은 아니다. 포옹이 끝나고 숨을 고른 후 햇볕 잘 드는 창가에서 두 손을 잡고 서로 마주 보는 순간 그제야 아련히 밀려오는 기분, 그게 행복이다. 행복의 물결은 너무 가늘고 부드러워서 차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이제라도 곧 부서질 것 같은 가벼운 불안과 함께 오는 게 행복의 본질이다. 실제로 사랑이 깨지기 쉬운 것도 그래서다. 사랑과 행복은 우리 삶의 생기와 의욕을 가져다 준다. 온통 세상이 핑크빛이다. 가벼운 설렘과 흥분, 이게 세로토닌 상태다. 고맙게도 이런 잔잔한 감동은 사랑 말고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엔 중독이 없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허탈감이나 금단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세로토닌의 신비한 작용이다. 넘치지 않게 스스로 조절하는 자가 수용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젠 격정이 아니라 차분한 세로토닌의 시대라는 게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독일의 극작가 헤벨의 명언을 기억하자. 행복은 작은 새처럼 붙들어 두어야 한다. 부드럽게 살짝, 새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끼면 기꺼이 그 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낙관회로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긍정의 마법. 초등학교 때 뜀틀을 처음 뛰어넘던 상황을 생각해보자. 신피질이 뛰자고 한다. 이때 전두엽은 해마와 편도체에게 물어본다.
해마에게는 그 전에 비슷한 걸 뛰어넘은 기억이 있는지 묻고 편도체에게는 안 다칠까? 안 무서울까? 라고 묻는다. 이를 종합해서 뛸지 안 뛸지를 전두엽이 판단한다. 낙관 회로를 가진 자의 대답은 당연히 예스, 해마가 처음 뛰어보는 뜀틀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고 답한다. 편도체도 문제없어, 자신 있다라고 답한다. 해마와 편도체의 대답이 이렇게 예스면 전두엽은 뛰자고 판단한다. 그러곤 힘차게 달려나가 용감하게 뛰어넘는다. 성공이다. 그 감동이라니. 성공적으로 뛰어넘은 순간 뇌에선 감동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 작은 위협을 뛰어넘은 보상 물질이다. 칭찬도 듣고 한마디로 기분 째진다. 낮은 걸 뛰어넘었으니 다음엔 좀 더 높은 것을 뛰어넘자. 이렇게 해서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 이게 낙관 회로가 성공 회로를 만드는 뇌과학적 기전이다. 즉 작은 체험에서 낙관 회로의 자신감에서 용감한 도전에서 작은 성공 감동과 칭찬에서 더 큰 도전에서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비관 회로는 모든 과정에서 이와 반대다. 해마와 편도체 모두 대답은 노다. 예전에도 걸려 넘어졌어. 안 돼. 무서워. 다칠 거야. 이런 상황에선 뛰자는 판단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뛰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자신 없이 어물거려선 탄력이 붙지 않아 넘지를 못한다. 그 앞에서 포기하거나 중간에 털썩 걸터앉고 만다. 그러면 뇌는 생각한다. 역시 난 안 돼. 이게 비관 회로가 만든 실패 회로의 귀결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공과 감동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 난 잘하고 있어. 천재야. 난 행복해. 이런 감동의 순간, 감동 물질이 분비되면서 뇌 속에 새로운 성공 회로가 형성된다. 해마에는 성공을 기억하는 회로가, 편도체에는 만족을 느끼게 하는 긍정 회로가, 그리고 심피질 전두엽에는 새로운 성공 회로가 자리 잡혀간다. 작은 성공이 잔잔한 감동을 부르고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 그러곤 끝내 벅찬 감동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감동 없이 성공 없다. 비 온 뒤의 죽순처럼 인생의 한마디가 성큼 자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선 사자를 만날 일이 없지만 대신 시험이나 다이어트라는 무서운 괴물이 편도체를 위협하고 있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집중도 기억도 안 된다. 심피질에선 해야 한다. 고욕을 내지만 편도체는 매사 조심해야 한다. 여기가 생명의 중추이기 때문이다. 작은 이상이나 변화에도 즉각 비상벨을 울려 경보를 발령한다. 이땐 심피질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열쇠는 이 공포를 흥분으로 바꾸는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점에서 능하다. 조절력으로 무장한 세로토닌형 인간. 위기의 시대, 세로토닌이 답이다. 2009년 3월 내가 참여한 KBS 창사 60주년 특집 방송의 타이틀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절제를 잃은 사회다. 아주 막가는 세상 같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결론은 자명하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세로토닌형이다. 세로토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대체 어떤 사람이 세로토닌적 사람일까?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로토닌의 3대 기능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첫째, 공격성과 중독성을 잘 조절해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 둘째, 주의 집중과 기억력 향상으로 창조적인 사람. 셋째, 생기발랄하고 의욕적인 행복한 사람. 당신의 성향은 어떤가? 나와는 거리가 먼 인간상이라고? 천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러한 성품을 갖추게끔 길들여져 왔다. 적자 생존의 논리다. 그렇지 못했다면
인류는 멸종하고 말았을 것이다. 다만 근대화와 함께 폭풍처럼 밀어닥친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차츰 본래의 성품이 거칠어진 것일 뿐이다. 그래서 빚어진 것이 오늘날의 과격한 우리 사회다. 이제 우리 속에서 잠자고 있는 세로토닌적 성향을 일깨워야 한다. 이건 인간성 회복 운동이요, 인간운동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독자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세로토닌형 인간이 곧 성공하는 인간형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행복한 개인이 되는 길임을. 모든 물질엔 고유의 파동이 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파동이 있다. 어떤 사람 앞에 앉아있노라면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다음 순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파동이 밀려온다.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이고 조용한 파동이 밀려오지만 너무 싸늘해서 어쩐지 인간적인 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로토닌형 인간의 파동은 어떨까? 한마디로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매력적이다. 그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좋다. 한참 못 보면 그리운 사람, 전화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다. 나는 이를 매일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힘이다. 이들의 표정은 부드럽고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가 어린다.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얼굴은 가벼운 홍조를 띠고 있다. 세로토닌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호르몬 분비를 균형 있게 조절해주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랴. 세로토닌이 주는 축복이다. 뇌과학에선 이를 이너 뷰티, 즉 내적인 미라고 부른다. 막 데이트에 나서는 젊은이를 상상하면 된다. 표정이 얼마나 맑고 생기 있는가. 본래 미인이 아니더라도 그 밝은 모습에 절로 눈길이 간다. 밝고 즐거운 마음, 세로토닌 상태다. 부부 싸움을 한 다음 날 여자 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여자는 아무리 짙은 화장을 해도 본연의 모습을 숨길 수 없다. 미움, 화, 억울함, 경멸, 배신감 등이 뒤엉켜 있는 이상 속이 맑을 수 없다. 당장 소화가 안 되고 변비에 걸리거나 설사를 한다. 온몸의 호르몬과 신진대사가 난조에 빠진다.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굴이 편해 보일 리 없다. 세로토닌형 인간이라고 어찌 부부 싸움이 없으랴. 물론 자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다. 빨리 평상심을 회복하는 세로토닌의 조절 기능 덕분이다. 세로토닌형 인간에게는 스펀지 같은 탄력성이 있다. 어떤 충격에도 그 울림이 크지 않다. 마치 용광로처럼 어떤 충격도 쉽게 흡수해 녹여버린다. 잠시 흔들리지만 곧 평상심을 회복해 다시 긍정적 무드로 바뀐다. 누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랴. 모두들 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위에는 늘 사람이 몰려든다. 대인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사업을 해도 승승장구다. 사실 사업의 성패는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회사 업무 역시 공적인 루트보다는 소위 사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 주말 부서 야유회, 회사 버스를 빌리려 총무과에 신청서를 냈는데 회답이 없다. 어떻게 됐느냐고 독촉을 한다. 신청이 늦어 운전기사 수배가 어렵다는 답변이다. 이제 공식적인 채널로는 가망이 없다. 이때 나서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세로토닌형 인간이다. 구내 식당에서 총무과 직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 그리고 그날 일과가 끝나기 전에 통보가 온다. 운전기사가 겨우 수배되었다는 것. 이런 일은 사실 그리 대단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적은 일들이 쌓이면서 차츰과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회사 내에 소문이 난다. 인사고과의 반영이 안 될 리 없다. 기억하라. 많은 동기생 중 CEO로 올라갈 딱 한 사람은 여기가 다르다. 2009년 세로토닌 아트 전시 간담회에서 문화평론가 홍사종 교수가 제시한 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도 압축 성장이 남긴 상처는 공격성과 스포츠에 열광하는 엔도르핀 과잉 상태였다. 사람들은 이제 성장 사회의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 하고 오염된 세상의 정화를 원하며 현기증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한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새로운 장르, 세로토닌 아트가 열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문화인류학 이희수 교수도 2009년 대한정신의학회에서 이런 요지의 강연을 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하면 된다는 공격적 자세로 달려왔다. 노르아드레날린적 문화였다. 그리고 막중한 스트레스는 스포츠나 도박의 격정적인 환희로 풀어내는 전형적인 엔도르핀 문화 시대를 거쳐왔다. 하지만 이젠 GNP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3만 달러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차분하고 합리적인 세로토닌 문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GNP 2만 달러 시대에서 턱걸이하고 있다. 앞으로의 3만 달러 고지는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의 무모한 돌파 정신만으론 안 된다. 현명해야 한다. 이제 차분한 사회, 합리적이고 격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러한 격조 높은 사회가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든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성공으로, 건강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젠 물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억지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로 인해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큰 손상을 입히고 있는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다. 세로토닌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만들자는 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다. 그간 세로토닌에 대해 단편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이쯤에서 그 기능을 요약하고 정리해둬야 할 것 같다. 세로토닌의 첫 번째 기능은 조절 기능이다. 세로토닌은 공격성, 폭력성, 충동성, 의존성, 중독성 등을 조절해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준다. 또 격한 감정을 조절해준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고마운 기능이다. 두 번째는 공부와 창조성의 기능이다. 세로토닌은 주의 집중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 신피지를 살짝 억제해 잡념을 없애주고 변형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참으로 절실한 기능이다. 세 번째는 행복 기능이다. 생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편안하고 평온한 행복감을 갖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 우리가 핏대를 세우며 다투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던가. 노르아드레날린이든 엔도르핀이든 뇌가 어느 극단으로 폭주해선 안 된다. 이 물질들이 갑자기 과잉 분비되는 것은 현대의 파괴적인 격정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폭주를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세로토닌이 결핍되어서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조절 호르몬이라고도 부른다. 세로토닌은 조절 기능 외에도 그 자체로서 생기와 의욕, 활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온다. 또한 세로토닌은 행복, 공부 물질이라는 것도 앞에서 이미 밝혔다. 세로토닌의 기능상 장점은 넘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다른 점이다. 세로토닌이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해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유쾌함과 불쾌함,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자극이나 경험에 따라 잠시 흔들릴 순 있지만 언제나 평상심을 회복한다. 이 역시 세로토닌 덕분이다. 세로토닌 신경은 자기 억제 회로가 있어서 시냅스에 방출된 양이 많다 싶으면 원래 방출한 신경세포로 다시 흡수해 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한다. 세로토닌 세포가 이러한 조정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세로토닌 신경이 외부 자극에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특징도 평상심 유지에 도움을 준다.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은 원수를 만나면 즉각 전투 태세를 취한다. 도파민 신경은 술꾼이 술만 봐도 발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세로토닌 신경은 오직 햇빛에만 반응을 한다. 불행히도 현대인에겐 이 중요한 물질이 무슨 원인에서건 부족하다. 세로토닌 결핍은 왜 오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로토닌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가 온다. 요즘 우리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 게다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울하고 불안하다. 설상가상이다. 하지만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것을 의식적으로 일깨워야 한다. 열쇠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열쇠는 우리 뇌 속에 있다. 안병욱의 글귀를 기억하라. 행복과 불행은 같은 지붕 밑에 살고 있으며 성공의 옆방에 실패가 살고 있다. 걸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크라테스 워킹. 소크라테스가 친구들과 함께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그가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찾아보니 그가 낯선 집 앞에 멍청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봐. 거기서 뭘 해? 그제야 친구들을 멀뚱멀뚱 쳐다보던 그가 되물었다. 자네들 어디 가는데? 그는 걸으면서 완전히 딴 세계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부럽다.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소크라테스 워킹. 내가 붙인 이름이다. 근사하지 않은가. 항상 쫓기며 사는 현대인에게 권하고 싶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걷자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를 머리에 넣고 걸어보자. 간단한 필기도구를 끼고 걸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연동되기 쉽다. 난 연동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은 문제 해결이나 발상에 유용하다. 뇌과학에선 이를 체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른다. 한 가지 힌트만 걸려도 그에 따른 아이디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따라 나오는 현상이다. 작은 힌트가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 끝내 해결책을 찾아내게 된다. 문제는 힌트다. 일단 이걸 생각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연상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큐를 준비한다. 가령 이 골목을 걸을 때 생각이 잘 떠오르더라 하는 식이다. 내게는 덕수궁 돌담길이 그러하다. 여기만 걸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더라 라는 생각 자체가 큐가 되어 연동을 자극하는 것이다. 가방을 드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다. 이것도 큐가 된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는 것도 힌트가 된다. 신발이나 모자 등도 훌륭한 자극제가 된다. 파이프를 물어야 글이 잘 써지는 작가도 있고, 스틱을 들어야 악상이 잘 떠오르는 작곡가도 있다. 길이 끝나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정동극장 근처의 전통 찻집에 들른다. 그러다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 앉을 무렵에는 머릿속에 글이 완성되어 있다. 요즘 내겐 힐리언스 선말 세로토닌, 오솔길이 지상 최고의 사생용 길이다. 여기가 내겐 창조의 산실이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머리는 더 잘 돌아간다. 시간 압박이 있으면 연상 속도가 빨라진다. 특히 일에 쫓기는 당신에겐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걷는 것도 좋은 치유제이고 생활의 악센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깝다는 사람에겐 소크라테스 워킹을 권하고 싶다. 사무실에 웅크리고 앉아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이런 멋진 길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이다. 당신의 인생이 한결 더 멋지고 화려해질 것이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복잡한 일들이 엉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기획은 해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풀릴 때까지 책상 앞에 버티고 앉아 끙끙대진 않는가?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일단 장소를 바꾸면 뇌 회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책상, 컴퓨터, 기획서, 책, 노트.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픈 것들이다. 이것들 속에서 아무리 끙끙대봐야 뇌는 계속 같은 회로를 맴돌게 된다. 문제가 풀릴 수도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없다. 일단 뇌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무겁던 머리가 가벼워진다. 대뇌의 본능적 반응이다. 밖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회로가 바뀐다. 맑은 공기, 나무, 꽃. 어슬렁거리노라면 새로운 것들이 뇌를 자극해 새로운 회로가 생긴다.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면 오감이 열린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무실의 무거운 압박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느낌이 든다. 사무실의 경쟁적인 분위기에선 교감신경 흥분, 이성, 지성을 총동원해 머리를 써야 한다. 이러한 좌뇌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욕만 쓸 뿐 새로운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는다. 머리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어야 뇌 속에 새로운 게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밖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오감이 열리면서 우뇌가 열린다. 여기가 창조의 보고다. 우뇌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다. 좌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적 계산과는 달리 우뇌는 잠재의식의 세계다. 잠재의식이 열려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순간을 뇌과학에선 플래시, 섬광이 번쩍 나는 발화로 표현한다. 이때 새로운 창조의 싹이 튼다. 오감이 열리면서 우뇌가 열리고 잠재의식 속에서 영감이 떠오른다. 창조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좌뇌의 현실적 견제가 약해진 상태, 즉 좀 멍청한 상태에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잠들기 전, 혹은 가다 말고, 아니면 술 한잔 마시고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지도 않던 좋은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른다. 물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진행되어 온 고민이다. 그 고민이 이렇듯 한순간에 풀리는 것이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걷기가 창조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걷는 중에 떠오른 생각이고 톨스토이와 해밍웨이는 방안을 서성이며 원고를 썼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물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물질입니다. 우리 모두 세로토닌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